구글, 아마존, 애플,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이 기업들이 현재 분할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3년 1월 미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시장 지배력에 대해, 2023년 9월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시장 독점에, 2024년 3월 미 법무부는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마저 2024년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을 적용하며 구글, 애플,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반독점법으로 애플에 16억 유로, 하나로 2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니 21세기의 제국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전방위적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살벌한 풍경이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100년 전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세운 거대 기업을 국가가 강제로 해체했던 사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독점 기업이라고 불리는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은 어떻게 무너졌으며 왜 지금의 빅테크들이 제2의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1859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곧 여러 회사들이 앞다투어 유전 탐사와 채굴에 뛰어드는 오일러시가 시작되었고, 250명이 거주하던 타이터스빌은 5년 만에 1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었죠. 이때 록펠러는 바로 옆 클리블랜드에서 곡물과 육류, 기타 상품을 취급하는 중개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역시 석유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정밀한 탐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원유 채굴을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찾아내더라도 언제 고갈될지 알 수 없었죠. 반면 파울린 석유는 반드시 정유소를 거쳐야 상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큰 석유 정제 산업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고래기름을 대신해 밤을 밝히게 된 등유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기존의 사업을 접고 동업자들과 함께 정유소를 세웁니다. 시간이 흘러 1870년 록펠러는 자신의 동업자들과 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며 자본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때 그는 회사의 이름을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지었는데요. 당시 난립하던 정유사들이 만든 등유는 품질이 들쭉날쭉해 툭하면 램프가 폭발하곤 했는데, 록펠러는 이것을 파고들어 표준 품질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회사 이름에 넣은 것입니다. 그는 품질과 동시에 효율성을 추구했는데 등유 정제 효율성을 높여 가격을 80% 이상 내렸고, 경쟁자들이 등유 정제 후 남은 찌꺼기를 그냥 버리는 상황에서 화학자를 고용해 70년대에는 바세린의 원료인 석유 젤리와 윤활유를, 나중엔 파라핀과 껌 원료 등 수많은 화학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기반을 다진 록펠러는 본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석유 산업에서 정유회사들은 제품을 운송하는데 철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록펠러는 이 운송 인프라를 통제하는 것이 시장 지배력 확보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는 당시 철도회사 간의 경쟁을 이용해 대량 운송을 대가로 비밀리에 운송료 일부를 돌려받는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운송했습니다. 이 운송비 격차만으로도 경쟁사들은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록펠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경쟁사가 철도회사를 이용할 때 그 운송료의 일정 부분을 스탠더드 오일이 받는 비밀 계약까지 맺습니다. 경쟁사가 시장에서 활동할수록 스탠더드 오일이 이득을 봤으니 경쟁사 입장에선 출발선부터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철도 리베이트로 확보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록펠러는 1872년 등유값을 낮추며 시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들은 적자에 허덕이며 파산 직전까지 몰렸죠. 이런 상황에서 록펠러는 경쟁사 사장들에게 스탠더드 오일 주식을 받고 회사를 넘기거나 그냥 망하라는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이후 단 3개월 만에 클리블랜드의 경쟁 정유사 26곳 중 22곳을 합병했고, 이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은 마치 학살과 같다고 해 클리블랜드 학살이라고 불립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이후 석유를 더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철도 운송 의존도를 줄였고, 전용 저장소를 만들어 원유를 운송해 정유하고 저장해 유통까지 하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중간 마진마저 줄이자 1880년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전체 석유 정제 물량의 90% 이상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록펠러에게는 한 가지 골치 아픈 걸림돌이 남아있었는데요. 19세기 미국 대부분의 주는 어떤 한 회사가 주 경계를 넘어서는 기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한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록펠러는 공동소유나 계약 등으로 엮어 주별로 따로 설립된 쪼개진 회사들을 거느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록펠러의 변호사 사무엘 도드가 법망을 피해갈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트러스트라고 불린 기업 합동 방식입니다. 요약하면 전국의 계열사 주주들이 가진 의결권을 본사의 9명으로 구성된 수탁위원회에 위임하고, 대신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신탁증서를 받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겉으론 별개의 회사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9명의 위원회가 미국 전역의 석유 생산, 정제, 운송, 가격 결정권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법 위에 군림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곧 시장에서 경쟁은 사라졌고 기름값은 록펠러의 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넘쳐나는 자금력은 전기로 흘러들어가 그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당시 나온 만평을 보면 스탠더드 오일을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문어로 묘사했습니다. 록펠러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던 이때 정치권의 그를 위협하는 인물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등장합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으로 정치 입문 초기부터 기업과 결탁한 부패 판사를 탄핵하려고 시도했고 뉴욕 주지사가 된 이후에는 정경유착과 트러스트, 즉 독점 기업을 비판하며 개혁적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공화당 원로들과 기업가들에게는 가시같은 존재였죠. 그는 이후 19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데 당시 당내 보수파들이 그를 실권 없는 자리로 쫓아내기 위해 지명했다는 해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1900년 공화당 윌리엄 맥킬리가 재선에 성공하며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부통령에 선출됩니다. 그런데 재선 6개월 만에 윌리엄 맥킬리가 암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하루아침에 기업가들이 두려워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백악관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루스벨트는 곧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는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독점 기업을 경제 발전에 해로운 악의 화신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거대한 독점 기업들을 1890년에 제정된 셔먼 반독점법을 근거로 제소하기 시작했고 그 중엔 당시 가장 거대한 독점 기업 스탠더드 오일도 있었습니다. 미 법무부와 스탠더드 오일은 5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1911년 5월 15일 미 연방대법원은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이 불합리한 거래 제한과 독점화를 통해 법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강제 분할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판결은 미국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판결이 내려진 이후 분할된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크게 상승해 록펠러는 단숨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스탠더드 오일을 비롯한 여러 기업이 해체됐지만 시간이 지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거대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통신기업 AT&T는 미국 전역의 통신망을 장악한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전화기는 AT&T의 망을 거쳐야 했고 정부조차 그들의 기술력과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들은 지역 전화망과 장거리 전화망, 전화장비 제조, 그리고 연구소까지 운영하며 수직적인 통합 구조를 갖췄고 이 네트워크 통제권을 이용해 경쟁자를 배제했는데 당연히 미 법무부는 이것을 지켜보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1974년 AT&T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고 오랜 소송 끝에 AT&T는 장거리 통신과 장비, 연구만 남기고 나머지 7개의 지역 통신사로 강제 분할되는 운명을 맞습니다. 1990년대 PC 시대가 열리자 새로운 거대 기업, 우리에게도 친숙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운영체제에서 전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며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이용해 새로운 시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당시 인터넷 시대를 열어줄 핵심 기술은 웹브라우저였고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아예 끼워 파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소비자들은 윈도우를 설치하면 익스플로러가 자동으로 깔려 있으니 굳이 다른 브라우저를 찾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미 법무부는 이것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체제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쪼개라는 기업 분할 명령을 내렸는데 비록 이어진 항소심에서 분할은 면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후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공격적인 확장에 제동이 걸립니다. 100년 전 록펠러가 철도와 송유관이라는 물리적 파이프라인을 장악해 제국을 건설했다면 현대의 빅테크 기업들은 검색 엔진, 앱스토어, 이커머스 등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파이프라인을 틀어쥐었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들의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고객을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이 때문에 규제 당국은 빅테크가 디지털 필수 인프라를 통제하여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철도 유통을 장악해 경쟁사를 압박했던 것처럼 미국 정부는 구글, 애플, 아마존이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글은 애플, 삼성 같은 기기 제조사에 매년 수십조 원을 건네며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디폴트 계약을 맺어 스마트폰이라는 유통망을 장악했고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여기서 더 나아가 외부 경쟁이 차단된 폐쇄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는데요. 하드웨어부터 운영체제, 앱스토어까지 모두 소유하고 그 안에서 장사하려면 매출의 30%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막고 가격을 인상했다는 이유로 제소됐습니다. 판매자들에게 자사의 배송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상품 노출을 막겠다고 압박했고, 또한 가격 책정 알고리즘으로 특정 제품의 전반적인 시장 가격을 높게 유지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여기에 판매자가 외부 채널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게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미국 규제 당국은 이들 기업에 대한 사업 구조 전반에 개선을 요구했으며 일부 사업부에 강제 분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해체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 미국의 규제 당국은 21세기의 록펠러,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편의성과 효율성을 강제로 해체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를 위한 길이 맞는 건지 의문을 품는가 하면, 독점이 깨진 틈에서 새로운 산업이 싹텄고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했다는 의견도 있죠. 과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